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총선 지역구 기준이 될 선거구 확정안 초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서울과 전북 지역구 의석이 한 석씩 줄고 경기와 인천은 한 석씩 늘었는데 앞으로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당이 민생과 정책 예산과 관련해 소통을 강화하자고 뜻을 모았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이 김기현 체제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자신에 대한 민주당 출당 청원에 대해 몰아내면 어떻게 하겠냐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세금을 제멋대로 사용해온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권익위가 14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남은 예산으로 명품 시계를 사거나 해외여행을 가는 등 공직사회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육군 부사관 사건이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군사법원이 이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군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내년 총선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시작하는데 아직도 선거구 확정이 안 됐죠. 지난번 총선 때랑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 됩니다. 인구수가 줄거나 늘어서 사라지거나 나뉘는 지역들이 꽤 있거든요. 원래는 여야가 함께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구 확정안을 마련해 선관위로 넘겨야 하는데 지금껏 말이 없자 선관위가 먼저 지역구 확정안 초안을 정해서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약한 여당은 수도권 의원수를 줄이고 싶고 영남권에서 약한 야당은 영남권 의석수를 줄이고 싶겠죠. 여야의 수싸움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첫 소식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253개 선거구 획정안 초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부산 북구 강서구 등 현행 6개의 선거구가 분구되거나 합구되고 5개의 지역구 구역이 조정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 탓에 법정 시한을 넘긴 지 8개월이 돼서야 겨우 초안이 나온 겁니다. 자기 선거구인지도 잘 모르는 예비 후보자가 공약을 이야기하면서 선거운동을 도대체 민주당 입장이 뭡니까? 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까? 여당은 이번 초안을 기반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경계 조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북에서 한 석 줄은 반면 강남의 의석수는 유지되는 등 국민의힘에 유리한 편파적인 안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위원회 오늘 발표는 참 황당하고 대단히 편파적이다. 특정 정당에 편향된 그런 획정안에 불과하다.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초안을 토대로 협의에 돌입하는데 최종안 도출 전 단 한 차례의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초안을 거부하면서 영남과 호남 등 여야의 텃밭 의석수 사수를 위한 수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선거구 확정이 늦어지게 된 건 여야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자기네한테 유리할까 계속 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늦게 선거구가 확정돼도 정치 신인들이 피해를 입을 뿐 현역 의원들은 먼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니 손해볼 게 없다. 아니, 오히려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 신인만 곤란한 건 아니죠. 유권자도 혼란스럽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인 경기도 하남시는 법정 상한 인구를 5만 명이나 훌쩍 넘었습니다. 경기 하남시 갑과 을 등으로 분구하지 않으면 선거법에 배치되지만 아직 선거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출마를 준비하는 출마 예정자들은 현역에게 유리한 기득권 정치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선거 비용 문제라든지 그리고 공약 문제라든지 유권자를 어디를 타겟으로 해서 만나야 될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저희가 알릴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빨리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정치 신인들이 좀 진출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유권자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벼락치기도 아닌데 유권자로서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역들 현안도 다 다르고 한데
이거 참 굉장히 불쾌하죠. 왜냐하면 제가 알아야 될 권리를 모른다는 게 참 답답하고 분구가 되는 건지 아니도 확실히도 모르고. 지난 20대 총선에선 선거일 42일 전, 21대에선 39일 전에야 정해지는 등 선거구 지각 획정은 반복됐습니다. 현행법상 선거 1년 전까지 획정이 끝나야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법정 기한이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매일 한 번꼴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당내 전운이 고조되고 있죠. 이번엔 정세균, 김부겸 두 전직 총리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전직 총리 3명이 다 같은 의견이다 이거죠. 강성 지지층 일명 개딸들이 자신을 제명해야 한다고 청원한 데 대해선 몰아내면 받아야지라고도 했습니다. 탈당 시사로 읽힙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출당 청원을 받은 데 대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예,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죠. 김부겸 전 총리와 두 차례 만났던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의 만남도 밝혔습니다. 정 전 총리도 많이 상심하고 있다면서 두 전직 총리 역시 현재 민주당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전 총리의 신당 창당 가능성, 나아가 새 전직 총리가 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다만 이 전 총리 측 한 인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세 사람이 현재 당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선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은 하지 못할 거예요. 해서도 안 되고 비명계의 공천 학살을 염려한 것 아닌가.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전 총리 출당 청원을 의식한 걸로 풀이되는데 조만간 이 대표가 이 전 총리에게 만남을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안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국 전 장관이 광주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어요. 예,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러게요. 예, 오늘은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참배했습니다. 이곳은 정치적 결단을 앞둔 야권 정치인들의 필수 코스로도 꼽히는데요. 맞아요. 방명록에는 5.18 정신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겠다고 적었습니다. 어제는 광주에서 자신의 저서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를 열었는데 정부 여당을 비판하면서 돌 하나는 내가 들겠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건국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신건부 체제가 종식돼야 한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신건부는 그러니까 과거 신군부의 지금 현 정부를 빗대서 얘기한 거죠? 예, 12.12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네. 흥행하면서 나온 표현으로 보이는데요. 이 신군부 세력의 이야기를 다룬 만큼 진보 진영에서는 신건부, 그러니까 검찰 독재 시대라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네. 조 전 장관은 영화가 2023년 현재같이 느껴진다면서 총칼 탱크 대신에 검찰권을 가지고 압수수색의 시대가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영화와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내놨는데요. 불의한 역사에 대한 분노가 불의한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이었잖아요. 책임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관련해서 또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은 1심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하명 수사 혐의가 인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추가 기소를 노린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과 나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여권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당 안팎에서는 영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영남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정치적 의도에서 기획된 영화라고 평가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도 감옥에 있다면서 검찰 독재 시대라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앞서 원외 인사인 장해찬 최고위원도 몇십 년 지난 군사 정권과 결부시켜서 악마화하는 것은 나쁜 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20일 개봉하는 이순신 장군의 노량을 두고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데요. 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건 보수의 이야기라면서 영화 개봉이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참 영화까지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야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을 계속 이어갔던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발단은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추진하는 법 개정입니다. 이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방통위에서 선관위로 옮기는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됐고 그런데 방통위원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권을 쥐고 있잖아요. 네네. 이 때문에 여야 기싸움이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위헌적 조치라는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동관 탄핵에 이어서 방심의 고유 권한까지 사유하라는 반민주적인 입법이 명백합니다. 위헌적 조치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선거를 앞둔 만큼 선거구 획정에 또 공직선거법 개정까지 참 앞으로 여야가 계속 부딪힐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안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되는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여당 의원의 주장에는 실패를 반면교사 삼고 잘한 점을 계승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육군 부사관 사건 MBN이 단독 보도해 드렸었죠. 군사법원이 1심 재판에서 이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군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형량이 더 세게 나온 건데 이유가 뭘까요?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새벽 육군 부사관 A 원사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싣고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살인, 시체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군 검찰은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보다 형량이 더 센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원사가 변명과 모순되는 진술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회와 영원히 격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 선고 결과로 판단을 하고 육군은 항소 여부 등 재판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필요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판결 내용에 따라서 바로 전역, 제적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관련돼서 추가로 징계 조치가 진행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A 원사가 현역 군인 신분인 만큼 국군 교도소로 보낸 뒤 전역 조치를 하는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큽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가 이번엔 또 다른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다가 노출 모습을 동의 없이 녹화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황 씨와 영상통화 중 신체 노출 요구에 응했다가 몰래 녹화가 됐다고 진술한 겁니다. 음란물 저장 등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가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 여성의 노출 영상을 녹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참고인 신문으로 출석한 여성 한 명이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화를 하는 행위가 촬영에 해당한다면은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할 수 있고 단순히 저장, 시청 정도의 행위라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영국에 체류 중인 황 씨가 입국하는 대로 황 씨가 피해 여성에게 녹화 사실을 알렸는지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황 씨에게 음란물 저장과 소지 혐의 추가 적용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경찰은 황 씨 측이 또 다른 여성 피해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해 2차 가해 책임 여부도 폭넓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관련 영상의 추가 유포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황 씨 측은 별도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소환 날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공무원들의 예산 낭비는 지난 8월 잼버리 참사의 원인으로도 지목이 됐었는데 잼버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4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14곳 모두에서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시설 부대비를 부풀려 수억 원어치 명품을 사고 출장 내역을 허위 등록해 여비를 가로채는 식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00만 원 상당의 스포츠 의류와 신발 등 20여 개 품목이 진열돼 있습니다. 한 지자체 7급 공무원이 시설 부대비로 책정된 예산으로 사들인 것들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27개 공공기관을 조사했더니 두 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모든 기관이 이렇게 불법 전용하는 것은 아니나 광범위하게 이렇게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이렇게. 특히 조사 대상 가운데 14곳은 세금을 불법 전용한 횟수나 금액이 커서 환수 조치 통보 대상이 됐습니다. 한 시청 7급 공무원은 안전보와 안전복을 구입해야 하는 예산으로 80만 원짜리 상품권에다 496만 원어치 스포츠용품을 사들였습니다. 또 다른 기관은 해외 출장 명목으로 직원 16명의 유럽 여행에 1억 1천만 원을 쓰고 시설 부대비로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용품을 샀다면서 30만 원 상당의 전자시계를 구입해 차고 다닌 시청 7급 공무원 5명도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에 철저한 조사, 감사를 통하여 환수하도록 요구하고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은 관행인 줄 알았다거나 환수 통보는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추위가 풀리면서 모처럼 따뜻한 날이었는데 대신 미세먼지가 몰려왔습니다. 밤부터는 중국발 오염물질까지 유입되며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고농도 미세먼지로 고생을 해야 할 듯합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때이른 한파가 주춤하자 공기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을 기록하며 예년 기온을 웃돌았습니다. 두껍게 입고 나왔는데 너무 예상외로 따뜻해서 그렇게 춥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주 봄날 같아요. 한파가 물러난 자리엔 따뜻한 서풍이 미세먼지를 몰고 왔습니다. 세종을 비롯한 중부 일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대기가 안정돼 있고 바람도 약해서 오염물질은 쉽게 흩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짙은 스모그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밤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 내일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낮 동안 곳곳에 비가 내리겠지만 양이 적어 미세먼지를 해소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특히 오후 들어 북서기류를 타고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 지점에 해당하는 서쪽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농도가 지역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목요일인 모레 차가운 북서풍이 미세먼지를 밀어내면서 대기질이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환경과학원은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빈대 때문에 난리죠. 특히 고시원은 더 빈대에 취약하지만 소독 의무 시설이 아니라 방역 구멍이라는 지적이 많았고 그래서 서울시가 방역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고시원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한 호실당이 아닌 건물 한 채당이거든요. 그렇다고 개인 시설에 세금을 다 퍼줄 수도 없고 고민입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방역업체 빈대 살충 시연 현장입니다. 최근 고시원을 중심으로 방역 문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도 퇴치에 대한 제거에 대한 요청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서울 내 빈대 출몰 93건 중 45%인 42건이 고시원일 만큼 고시원은 빈대 발생의 주요 지점입니다. 하지만 고시원 방역에 대한 지자체의 비용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3회 기준 최대 300만 원, 회당 100만 원 수준의 비용을 지원하는데 방이 아닌 시설 전체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책이라고 설명합니다. 보통 3, 4회가 기본이에요. 최근에 했던 데는 저기 한 40개였던 것 같아요. 40개. 거기는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유입이 많은 고시원에 방역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취업해서 들어와가지고 취업하기 전까지는 가장 저렴한 데 묵어요. 그게 이제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지자체가 좀 관심을 가지고 뭐 비용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하지만 서울시는 공공시설이 아닌 고시원에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허가되는 금액들은 본인들이 좀 부담하셔야 되죠. 방역 지원 확대를 놓고 업계와 지자체가 시각차를 보이면서 고시원 거주자들의 빈대 공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동물원이나 동물 카페에선 귀여운 동물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게 있어 해놔서 참 좋지만 동물 학대라는 논란도 많죠. 정부가 동물 복지 향상과 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등록지었던 동물원은 허가제로 변경이 되고 야생동물 카페는 곧 금지됩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한 동물원에서 갈비뼈를 앙상하게 드러낸 사자가 목격됐습니다. 숨쉬는 모습조차 버거워 보이는 사자의 모습에 동물 학대 주장이 나오는 등 동물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동물들의 고통이 있었고 운영을 하다가 결국 수입이 적어지면은 그냥 방치당하고 그리고 죽고 그런 학대가 계속. 이에 따라 정부는 야생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과 수족관은 허가제로 변경됩니다. 일정 규모만 충족하면 운영이 가능했던 것이 특성에 맞는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질병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야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바뀌는 겁니다. 라쿤과 미어캣 등 다양한 야생동물을 만나볼 수 있었던 야생동물 카페도 다음 주부터는 금지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동물원과 수족관 외 장소에서는 전시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곳은 4년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전한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없는 일방적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합니다. 법을 만들어주면 그 법 안에서 잘 지키면서 동물 복지도 잘하고 또한 이제 나라 정부에서 할 부분인데 일단 못하는 것 기준으로 다 금지를 했고요.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지침과 대책들이 추가로 마련돼 취지에 맞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국내에서 수입된 걸 사는 것보다 직구가 더 저렴하다는 생각 많이들 하죠. 하지만 와인이나 위스키는 아닙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배송비에 세금까지 더하면 오히려 국내 마트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도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성열 씨는 위스키와 와인을 모으는 게 취미입니다. 코로나19부터 혼술을 시작하면서 주류를 하나둘 사 모으다가 최근엔 와인 보관 냉장고까지 마련했습니다. 좋은 와인이나 위스키는 주로 해외 직구를 이용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그냥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게 편해서 돈을 모아뒀다가 해외 직구로 사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해외 직구로 주류를 사는 게 과연 더 저렴한지 국내 한 주류 판매 전문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한 위스키입니다. 국내 판매 가격은 12만 원 정도인데요. 해외 직구 가격은 배송비와 세금까지 붙으면 20만 원 돈에 육박했습니다. 주류 20개 제품의 직구 가격과 국내 유통 가격을 비교해봤더니 와인은 10개 제품 가운데 8개, 위스키는 10개 제품 모두 국내 구매 가격이 더 저렴했습니다. 특히 와인은 유통 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데 직구는 교환과 환불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끓은 게 오던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식 수입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유통된 것이 가장 최상의 맛을 고수.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시 세금이 구매 절차에서 마지막에 따로 부과되는 만큼 사전에 최종 가격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2년 가까이 침체기를 겪은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비트코인은 올해만 170% 넘게 오르며 불장을 이끌고 있는데 덩달아 김남국 의원 사태로 숨었던 그 잡코인들도 다시 등장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초 2천만 원 선도 아슬아슬했던 비트코인이 11개월 만에 5,6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금과 함께 무서울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이 막을 내릴 거라는 전망에 늦어도 내년 1월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를 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될 요인이 됩니다. 이에 더해서 내년 4월에 비트코인의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때문에 덩달아 위험한 잡코인 투자 심리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가스라는 코인은 최근 아무 이유 없이 1200% 가까이 올랐다 순식간에 고점 대비 70% 하락했습니다. 국내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격 차이를 노린 김치 프리미엄도 기승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일부 코인들이 1-20%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이용해 그 차익을 노린 불법 송금이 늘고 있는 겁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불법 송금됐다가 지난해 적발된 돈이 16조 원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송금을 방치한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에 중징계인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코인 거래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요즘 사과나 귤 사본 적 있으십니까? 모두 금사과, 금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3%로 전달보다 낮아졌다지만 식탁 물가, 장바구니 물가가 워낙 높아서 체감이 안 되거든요. 이기 경제팀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도 바로 이거, 물가입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장을 보러 온 사람은 많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다 보니 하나를 고르는데도 한참에 걸리고 장바구니는 차지 않습니다. 다 오르는 거예요. 거의 다 그냥 구경을 해서 한참 해고 사요. 한참 이거 고르고 저거 고르고. 그중에서도 사과나 귤 등 과일 가격이 꽤 부담스럽습니다. 공제당 16,000원이면 네, 3-4,000원. 15,000원 하잖아요. 7-80%는 올랐나. 재수도 많이 올랐죠. 근데 옛날에는 한 10만 지 사면 진짜 하나 같은 이제는 반도 안 돼.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로 전달보다 오름폭은 둔화됐지만 이렇게 실제 체감되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올여름 반복된 폭우와 폭염으로 수급이 줄며 가격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은 건데 사과 55%, 귤 16.7% 등 신선 과일은 2달 연속 20% 넘는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파와 오이도 39%씩 오르는 등 농산물 오름세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체감 물가에서 농산물이나 식료품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서 농산물의 가격이 변동성이 커지면 체감 물가 지수가 둔화되는 속도는 느릴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과일과 일부 채소 가격이 이번 달에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어 비축 물량을 풀고 할인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운전하는 사람 없이 달리는 심야 자율주행 버스가 세계 최초로 서울에서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합정에서 신촌을 거쳐 종로까지 도는 노선인데 운전기사가 타고는 있지만 운전은 안 합니다. 지금은 요금도 공짜, 무료죠. 신혜진 기자가 타봤습니다. 차량이 드문 늦은 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섭니다. 버스기사가 손을 대지 않아도 운전대가 좌우로 움직입니다. 서울시가 어젯밤부터 운행에 나선 심야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버스에 달린 센서와 단말기가 주변 차량과 사물들을 인식하고 각종 신호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평일 밤부터 새벽까지 70분 간격으로 모두 5번 운행되고 아직 요금은 안 받습니다. 합정역에서 출발해 홍대와 신촌, 종로를 거쳐 동대문역까지 9.8km 구간을 달립니다. 일반 전기 버스 같은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예, 부드럽고 괜찮은데요. 중간중간 급정거를 하는 게 몇 번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울시는 각종 돌발 상황에 대비해 입석을 금지하고 특별 안전요원을 버스에 배치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하지 않고 또 무단횡단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 탑승하시면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시고 내년 상반기에 요금을 유료로 전환하고 노선도 동대문에서 청량리역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소 전염병 럼피스킨이 잠잠해지나 싶더니 이번엔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걱정입니다. 올겨울 처음으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을 했거든요. AI는 퍼져나가면 축산물값, 특히 계란값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그 흑폭풍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죠.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전남 고흥에 있는 한 오리 농장입니다. 출입이 통제되고 살처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농장에서 오리 300여 마리가 폐사해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확인됐습니다. 야생 조류가 아닌 닭과 오리 등 가금류 농장에선 올겨울 들어 첫 확진입니다. AI가 발생한 고흥 농장과 순천만은 직선 거리로 40km에 불과하고 농장 인근엔 습지가 많아 철새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정부는 감염된 철새가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보고 전국 오리 농장과 축산 차량 등에 대해 36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 오리 농장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는 등 선제적으로 지금 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가 창궐하고 있고요. 정부는 또 방역에 취약한 오리 농장 400여 곳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정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닭과 계란 등 축산물 가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칫 AI가 오리를 넘어 닭으로 확산할 경우 살처분 물량이 늘어나 축산물 가격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서울 탑골공원 같은 문화재 주변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의 높이가 법적으로 제한돼 있죠. 서울시가 이런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곳에 팔 수 있게 하는 용적 거래제 도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공간을 사고 파는 건데 이미 도입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종로 광화문 일대입니다. 종묘나 경복궁 주변에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보니 멀리 인왕산까지 하늘이 탁 트였습니다. 같은 서울이지만 강남역은 사정이 다릅니다. 빽빽한 빌딩들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적률 800%를 이미 꽉 채운 탓에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도 높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용적률이 남아도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없는 곳에 하늘 공간을 사고 팔 수는 없을까? 서울시가 고민 중입니다. 용적거래제가 도입되면 이곳 탑골공원 주변처럼 하늘이 뻥 뚫린 것도 공간을 돈을 받고 팔 수 있습니다. 돈을 내고 하늘을 산 강남이나 서초 같은 곳들도 꽉 찬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더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미국 뉴욕은 이미 50년 전부터 거래제를 도입했고 이웃 일본도 도쿄 특별법을 제정해 도쿄역 주변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개발에 제한을 당하는 소유자들은 그 일정 부분의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고 고밀 개발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가져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용적률을 사서 추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거래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지만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제도가 도입되려면 내 건물 위의 공간이 다른 곳으로 이전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기록할 부동산 등기법부터 고쳐야 합니다. 서울시는 내년 2월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방법 찾기에 나섭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1964년 우리나라가 수출 1억 달러를 기념하며 제정한 무역의 날이 오늘로 60년을 맞았습니다. 전쟁으로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수출을 통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냈죠. 당시 수출의 시작은 쌀과 김이었습니다. 그 수출 발자취를 김종민, 유승호 두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일본으로 수출될 쌀이 부산항에 있는 선박에 속속 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던 1950년대 우리가 해외에 팔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쌀을 비롯해 김과 면직물 등 1차 생산품이 고작이었습니다.
1960년대 수출 주도형 개발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서울에 있는 구로동 일대에는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할 공단이 처음으로 들어섰습니다. 50개 기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인데 총 고용 인원은 10,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발과 신발 등 경공업 제품과 섬유 제품의 수출이 늘면서 1964년 역사적인 수출 1억 달러를 기록합니다. 7, 80년대에는 기술 발전으로 중공업이 본격 육성됐고 선박과 철강은 물론 자동차까지 선진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포니 엑셀 1,200대가 7월 말과 8월 초에 걸쳐 영국에 수출됐습니다. 1988년 무역 1,000억 달러, 2011년 1조 달러를 달성했고 1964년 세계 83위이던 수출은 이제 10위권 내로 올라섰습니다. 무역의 날 60주년을 맞아 정부 주최로 열린 행사 현장인데요. 모두 1,700여 개 회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특히 현대차와 기아는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면서 각각 300억 달러 수출탑과 200억 달러 수출탑을 수상했습니다.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수출의 최일선에서 쉼없이 뛰어오신 모든 기업인과 무역인 여러분의 땀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자국 우선주의, 각자 도생의 무역 질서 앞에서 수출 강국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전략이 절실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치우친 것도 우리 수출 구조의 취약점인데요. 우리 수출의 새로운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 친환경과 바이오로 승부를 걸고 있는 K벤처 중소기업 2곳을 유승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쓰는 로션과 크림은 친환경 유기농 원료로 만들었고 용기의 라벨은 손가락으로 떼어내기 편해 분리수거가 쉽습니다. 다 쓰고 난 뒤 새 제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구독 서비스도 준비 중인 이 제품은 국외 진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 지역으로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앞세운 우리 벤처 기업들의 국외 진출은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든 기기로 물과 공기의 오염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손 크기의 수질 측정기에 물을 넣으면 물의 오염도가 빛의 파장을 이용해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무선으로 연결된 실내 공기 측정기가 작동하자 5분마다 모니터로 공기 상태를 보여줍니다. ESG가 필요한 많은 쪽에서 많이 제품 찾아주시고 있으시더라고요. 이 같은 친환경 제품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 시장에 진출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서 차세대 반도체 분야, 그리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헬스, 전기차, 2차 전지, 집중적인 R&D 투자라든지 세제 지원 등등을 통해서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무역, 미래 60년은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진출하는 K벤처에 달렸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지난해 따뜻했던 유럽에 이번엔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는 이틀 사이에 40cm의 눈이 내렸고 시베리아는 영하 57도까지 떨어졌죠. 반면 아프리카에는 가뭄이 끝나자마자 홍수가 발생해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굵은 눈송이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자동차는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제설 작업에 무려 13만 5천 명 넘게 투입됐지만 내리는 눈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모스크바에 오가는 비행기들은 70편 이상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모스크바에는 40cm가량의 눈이 내렸고 3일 하루에 내린 눈은 기상관 측 145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Нас не пугает. Москва снежная, наконец-то. Здесь не серое, все белым-бело. Это круто. Мы в Сибири. Я вспоминаю, столько много снега 50 лет тому назад. Я родила сына. 러시아는 보통 1월에 눈이 집중되는데 겨울 초입부터 폭설이 쏟아진 겁니다. 한파도 기록적입니다. 시베리아는 초겨울 기온으로는 이례적으로 영하 5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아프리카는 가뭄이 끝나자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북부 카테시 마을에는 홍수와 산사태가 겹치면서 도로까지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무릎 높이까지 쌓인 토사에 주택 100여 채와 차량이 파묻혔고
최소 63명이 숨졌습니다. Pata hasara kubwa sana. Kwanza tumepoteza ndugu zetu na mali pia nyingi sana. Ina maana hatuna sehemu tena pa kunani. 100년 만의 폭우가 쏟아진 케냐와 소말리아에서도 홍수로 지금까지 각각 1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코로나19 때 어디 들어가려면 QR코드로 예방접종 여부 등을 확인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코로나19 팬데믹 3년 동안 철저한 봉쇄 정책을 펼쳤던 중국에서 다시 이 건강코드가 부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무섭게 번지고 있는 호흡기 질환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 SNS에 올라온 건강코드 사진들입니다. 인증 날짜가 모두 최근입니다. 코로나19 봉쇄 정책의 필수품이던 건강코드는 지난해 12월 전격적인 방역 해제 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호흡기 질환이 확산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이 건강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베이징에 핵산 검사소가 다시 설치됐다 곧바로 사라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上周我来这边看到那个核酸小屋，就在这个位置，又没了呀！你看，这个标志物是对得上的。上周我来的时候，这边还没有，然后上周来的时候，这边又给装起来的。今天来，又没了。今天是周日。 중국 당국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건강 코드는 폐지된 게 아니어서 녹색 인증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공공장소 등에서 이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成都这边的流感比较多，但是呢，我们这个出入场所从来没有提出过要查这个绿码。 그럼에도 일부 누리꾼들은 건강 코드를 다시는 보기 싫다는 등 극도의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올 가을부터 시작된 호흡기 질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당국의 부인에도 중국 시민들은 재봉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한러 관계 회복은 한국에 달렸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또 우리나라를 압박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에 대해 제재도 하고 있지만 오늘은 우리나라가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155mm 포탄량이 유럽 국가 전체 공급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죠. 러시아 입장에선 한국이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21개국의 러시아 주재 대사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한국과 영국, 독일 등 대러 제재 동참국가 대사들이 대거 참석한 자리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 국가 대사들을 하나하나 지목하며 관계가 악화된 탓을 상대국에 돌렸습니다. Официального Сеула зависит, удастся ли вернуть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а траекторию столь выгодного для наших стран и народов партнерства. Хочу подчеркнуть, уважаемый господин посол, мы к этому готовы.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거론하고 양국 관계가 파탄날 거라며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Сейчас нам известно,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 Украину. Это будет разруш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외교부는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한국에서 받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155mm 포탄량은 유럽 전체 공급량보다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양과 전달 경로 등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직접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이용하실 때 그대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걷거나 뛰어 올라가십니까?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사람들이 걷거나 뛰어서라고 합니다. 걷거나 뛰면 몸무게 170배까지 에스컬레이터에 하중을 준다고 하네요. 박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위에서 묘기를 타듯 서 있던 한 남성이 폴짝 뛰어내립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는 것 아니냐부터 위험하다는 반응까지 누리꾼의 문매를 맞은 SNS 영상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어 올라가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걷게 되는데 출근 시간에 바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뒤에 사람들도 쫓아온다 생각하니까. 문제는 탑승객의 이용 방식이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탑승객이 가만히 서 있으면 몸무게만큼만 하중이 가지만 걷거나 뛰게 되면 에스컬레이터 부품에 쌓이는 하중은 최대 170배나 됩니다. 정기 점검마다 확인할 수도 없는데 최근 사고가 난 순회역, 경복궁역 모두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견딜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다고. 그런데 계속 뛰어다니면서 두드리니까 피로가 누적이 돼가지고 점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품들입니다. 그거 다 뜯어가 볼 수가 없어요. 서울교통공사는 역주행 방지 장치를 내후년까지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해당 에스컬레이터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다 촘촘한 점검도 중요하지만 걷거나 뛰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 이용객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그동안 버스나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 사용하면 속도가 느려 많이 답답하셨죠. 이제 속도가 4배 빠른 5G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끊김없이 동영상과 영상통화도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까지 버스에서 사용했던 LTE 와이파이는 100mbps 이하로 체감 속도가 느렸습니다. 이제 전국 시내버스에서 5G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LTE 와이파이보다 속도가 최대 4배 이상 빠릅니다. 움직이는 버스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해도 다운로드 속도가 400mbps를 넘어섰습니다. 영상통화 연결도 매끄럽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보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량시에 살고 있는 이처럼 전국 버스 3만여 대와 공원, 박물관, 도서관 등 5만 8천여 곳에서 초고속 와이파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got here yesterday and it's been really important to have good Wi-Fi as a tourist. It's really comfortable here, very fast. 정부는 공공 와이파이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와이파이 7 기반의 신기술도 시범 적용하는 등 국민들이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서 더 편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G로 한층 빨라진 공공 와이파이가 학생, 청년, 노년층의 통신비 경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내년에 열릴 한일 트로트 가왕전 무대에 설 국가대표로 뽑는 현역 가왕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현역 가수들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화려한 모습 뒤에 감춰진 트로트 가수들의 애환이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겁니다.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로트 한일전 국가대표 선발전에 도전장을 내민 31팀의 현역 가수들. 진흙탕에서도 신발을 벗고 노래했다는 박혜신의 뜨거운 열창이 동료 가수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임신 사실을 숨기고 무대에 오르고 남몰래 암투병을 했다는 출연자의 사연은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9개월째 듀엣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신했다고 하면은 공연 행사 섭외가 안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사실 노래를 못할 뻔했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6월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거든요. 현역 가왕은 첫 방송부터 높은 화제성을 과시하며 최고 시청률 7.6%를 기록해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날 밤 환호란 시간을 난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밤 공개될 발라드 여왕 린의 변신과 막강한 팬덤을 자랑하는 전유진의 무대가 벌써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만 15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3년 단위로 측정하는 국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교육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평균 점수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거죠. 박유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 37개국 중 수학은 1위에서 2위, 읽기는 1위에서 7위, 과학은 2위에서 5위.
지난해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에 참여한 우리나라 중3, 고1 학생들이 받은 성적표입니다. 피사 2022에는 전 세계 81개국의 만 15세 학생 69만 명이 참여해 수학과 읽기, 과학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피사 2000에 처음 참여한 이후 3년 주기 평가 때마다 줄곧 상위권을 유지했는데 이번에도 OECD 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참여국 중에서도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학습 결손 우려가 나왔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온라인 수업 환경을 비교적 빠르게 구축한 점이 유효했던 걸로 분석됩니다. 인프라가 이제 기본적으로 잘 깔려 있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같은 걸 하면 아이들을 이제 원격이긴 하지만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다만 학생들 수준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수학 점수를 심층 분석해봤더니 학생 간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가 10년 전에 비해 대폭 악화한 겁니다. 정부 구상대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1:1 맞춤 교육이 도움될 수 있지만 아이들의 지금 필요한 역량이 디지털 시대에는 완전히 또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 방식, 수업 방식으로는 좀 힘들다는 문제인식을 전 세계 학교들이 다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경쟁 중심의 입시 제도에서 탈피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궁극적인 해결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초 북한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가 2년 전인 2021년 3월 전산망에 악성 파일을 침투시켰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2달 뒤에는 국내 유명 보안 업체를 동원해 보안 점검을 벌였고 법원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사이버안전과 명의의 대외비 보고서도 만들었죠. 이 보고서에는 라자루스라는 범행 주체는 물론 총 335GB의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초 악성 코드 감염부터 상황을 142개 순번을 달아 기록했고 보고서 제목도 아예 라자루스 악성 코드 분석 보고라고 했는데 법원은 이를 숨겼습니다. 언론 취재가 시작됐는데도 아님보살한 거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킹을 당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들 잘못이 너무 컸거든요. 대법원 전산망 관리자들이 6년 넘게 쓴 비밀번호는 패스워드라는 영어 단어에서 알파벳 O를 아라비아 숫자 0으로 살짝 바꾼 게 거의 다였고 또 다른 비밀번호는 컴퓨터 자판에서 제일 위쪽 상단을 순서대로 누르면 나오면 아주 쉬운 조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북한의 라자루스 소행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그럼 자신들이 자신들 이름으로 만든 보고서를 부정하는 게 되죠. 확실치 않다면서 그러면서도 타 기관의 조사는 또 마다합니다. 민감한 데이터가 공개될까 헌법기관의 독립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국정원 등의 도움을 거부했거든요. 북한 해킹 단체엔 고스란히 넘겨준 데이터를 우리 국정원은 봐선 안 된다고요. 지난 2016년 인터파크는 개인정보 유출로 방통위로부터 45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올해 삼성전자는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8억 7,558만 원의 과징금과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사법부 전산망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정보 자산인 만큼 절대 이보다 타격이 적지 않을 텐데 조사도 받지 않겠다고요. 마침 어제는 북한 해킹 조직 안다리엘이 지난해 중반부터 방산업체와 제약사, 연구소 등 14곳의 서버를 털어 레이저 대공무기 기술 등을 빼갔다는 경찰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피해 사실조차 몰랐고 일부는 알고도 신뢰 하락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는데 그러고 보면 자기들 전산망을 북한 해커들의 놀이터로 만들어주는 데는 민관이 따로 없는 거죠. 이거 민관협력 너무 잘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주혜 그런데 오늘은 숨길 걸 숨겨야지.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한해 대한민국을 빛낸 여성 스포츠인들이 제12회 MBN 여성 스포츠 대상 시상식에 모였습니다.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양궁 3관왕에 빛나는 임시연 선수가 대상을 받았는데요. 강재목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첫 국가대표 선발과 함께 항저우 아시안게임 양궁 3관왕에 오른 임시연이 올해 가장 빛난 여성 스포츠 선수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임시연은 대한민국 여성 스포츠인의 축제 MBN 여성 스포츠 대상 12번째 대상을 받고 드라마 같던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성장하는 모습 더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퇴 무대에서 생애 첫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한 최인정과 복식 결성 1년 만에 항저우 은메달을 목에 건 이소희 백하나조도 우수상을 품에 안고 축제의 장을 빛냈습니다. 백하나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밸런스 게임으로 대신한 인터뷰에서 세계 랭킹 1위보다 대표팀 동료와의 경기가 더 어렵다고 재치 있게 답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팀이랑 하다 보면 좀 까다롭고 서로 좀 이기고 지고 하면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수능을 치르는 리듬 체조 손재인도 고등학생답게 체중관리 해방 대신 아이돌 가수와의 데이트를 선택해 시상식장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올 한 해 흘린 땀으로 유쾌한 축제의 주인공이 된 수상자들은 내년 여름 파리 올림픽에서의 빛나는 활약을 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웨이크보드를 타고 해발 300m에서 뛰어내린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두바이 전경이 훤히 보이는 옥상 수영장에서 웨이크보드를 탄 남성이 하늘로 뛰어오릅니다. 맨몸으로 아찔한 비행을 하다가 낙하산을 펴고 무사히 지상에 도착했는데요. 보기만 해도 아찔하지만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묘기였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을 비롯한 내륙 많은 곳이 10도를 웃돌아 오늘만큼이나 따스하겠고요. 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추위가 주춤하는 사이 미세먼지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대체로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그중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과 광주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지속됐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동해안과 제주에는 초속 20m 안팎의 순간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 춘천 영하 1도,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15도, 창원 14도까지 올라서 특히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지만 잠깐이겠고요. 이후 주 후반에는 더 온화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